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단 1cm만 옆으로 갔어도 트럼프 후보는 사망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트럼프의 암살을 노린 암살 미수 총격 테러 사건, 미국 대선 분위기를 뜨겁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피 흘린 채 주먹을 움켜쥔 사진 한 장이 지지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이며 왜 트럼프를 노렸던 건지에 대한 외신 보도도 밤사이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속보와 전문가의 정확한 논평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바로 총성, 동아일보 1면입니다. 오늘 도하의 모든 언론들이 이 뉴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트럼프 암살 시도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진, 총격 직후 트럼프 후보가 얼굴에 피를 흘리며 저희가 살짝 모자이크를 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리며 싸우자, 파이트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이 유세장에 몰려들었던 지지자들은 USA와 트럼프를 연호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미국의 대선판을 크게 뒤흔들 것 같습니다. 용의자는 21살의 백인 남성입니다. 누구이며 왜 트럼프 암살을 노렸던 것인지 잠시 후에 밤사이에 들어온 속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MG 탈북민, 조선일보 5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맞아서 MG 탈북민 3명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 보다가 걸리면 뇌물 30달러를 줬던 게 10년 전인데 이제는 엄청 올랐다. 급기야 공개 총살까지 있었다라는 믿기 힘든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빠 금지 아시죠? 안녕, 괜찮아 라는 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남한풍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표현을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통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빠, 안녕, 괜찮아. 이 세 단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 MZ들은 토크가 잘 안 될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못 쓰게 한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인도, 한국 경제 11면 기사입니다. 격전지 인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승부군성으로 역사를 만들자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인도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이재용 회장의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재벌 안바니 가문의 결혼식 행사에서 큐렉 패커드, 어도비 등 글로벌 CEO 등과 활발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이재용 회장이지만 인도의 안바니 가문은 결혼식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구나가 더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후 폭풍. 중앙일보가 오늘 14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명보 감독 선임 후 폭풍. 박지성의 이동국 선수까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축협 회장이 선택해야 할 상황이다. 박지성. 축구협이 박주호 법적 대응 땐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이다 라며 감싸는 이동국 등의 발언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리더십이 붕괴됐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나원, 날 도와야 한다.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는 아마 단일화 여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각 후보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 특히나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2위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2위냐에 따라서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어느 후보가 중간에 드랍할지 사퇴해야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겠죠. 두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생각이 비슷하다면 거친 싸움을 해도 사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럴 의사는 없지만 결국 원희룡 의원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좀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공방은 전혀 엉뚱한 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정책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굳이 말씀드리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겁니다. 결선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결선 투표라는 것은 결과에 의한 연대가 자연스럽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 전당대회에 왜 나왔는지 또 당을 위한 비전과 정책이 뭔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날 돕게 될 것이다.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는 사퇴하는 게 낫다. 차라리 사퇴하고 날 도와라. 그러자 원희룡 후보는 굳이 말하자면 나 후보가 날 돕게 될 것이다 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기 위해서면 후보자 간의 연대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곁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하는 데에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45%, 이 수치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합친 후보 그 수치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15%, 원희룡 후보가 12%, 오차범위 내이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보다 먼저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나경원 캠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자료들을 근거로 원희룡 후보 사퇴하고 날 도와라, 힘을 보태라. 그렇게 되면 나경원과 원희룡을 합친 숫자가 27%의 윤상현까지 합치면 30%, 30대 45. 이렇게 되면 이 결과대로만 나오면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결선을 갈 수 있다. 나경원이 결선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나경원 캠프의 이야기입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도 한동훈 후보가 57%, 나경원 18, 원희룡 15. 역시 오차범위 내이겠지만 나경원 후보가 먼저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윤상현 후보 3. 나경원과 원희룡을 합치면 수치가 꽤 됩니다. 33. 여기에 윤상현을 합치면 36.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보다 우세한 듯한 경향이 관측되기도 했었는데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는 게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당대회 판이요? 흥미롭게 돌아갑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의 양강구도였는데 라고 원희룡 후보가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양강구도로 주장할 수 없게 돼버린 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원희룡 후보가 뭐 문자 메시지 공방, 예의범절 공방, 댓글팀 공방,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의 가까운 가족, 아내는 아니지만 가까운 가족, 이모부는 뭐 하시니 등등 뭐 여러 가지 공세를 편 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후보로 나타난 거잖아요. 혜성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희룡 후보는 나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하고 난 뒤 일주일 만에 이제 후보가 등록이 됐는데 네. 왜 등록을 했느냐? 왜 후보가 됐느냐? 그 뒤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를 열흘도 안 남겨놓은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조금 떨어지고 어느 정도 떨어지고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후보한테 이런저런 제안을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단일화 해가지고 예. 최소한 결선 투표로 갈 것이다라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조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15%, 12%, 3%잖아요. 합치면 30%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45%였다고요. 이게 지지자하고 무당층의 그 결과였는데 이러면 45대 나머지 사람들 다 합친 게 30이면은 한동훈 후보 혼자의 지지율에 나머지 후보 3명의 지지율 다 합쳐봤자 그 지지율의 3분의 2, 딱 3분의 2거든요. 네. 45 곱하기 3분의 2 하면 그 30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는 오히려 과반이 그냥 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내가 2등이냐 네가 2등이냐 그거를 따지기 전에 예. 결선 투표 갈 수 있냐 없느냐 그거부터 걱정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성민 전 최고 나오셨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사이에 관둬라, 날 도와라, 단일화 논란까지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원희룡 후보는
나경원 후보와의 단일화 열려 있다. 이런 얘기 나왔고 나경원 후보는 그때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원희룡 후보보다 좀 뒤처진 상황이라 절대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뀌니까 나경원 후보가 절대 단일화는 없다더니 단일화하자라고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원래는 단일화 없이 그냥 끝내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추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어쨌든 2위로 치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럴 거면 오히려 지지율이 뒤처지고 있는 원희룡 후보 측에서도 여러 가지 묘수를 고안할 것이고 네. 그 과정 중에 분명히 단일화라는 카드가 검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건 원희룡 후보의 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저는 그 손이 용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네, 보이지 않는 그 마이너스의 손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마이다스가 아니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손 대는 족족 망하는 저는 그 손이 좀 마이너스의 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산이 개입하면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 추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될 것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용산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원희룡 후보가 분명히 처음에는 출마 생각이 없다라고 하다가 급격하게 그것도 대통령에게 어떤 비공개 보고를 하고 나서 갑자기 출마 결심을 발표를 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용산 의중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단일화를 아무리 원희룡 후보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결국 용산의 윤허를 받지 않는다면 예. 단일화 카드는 결국에 폐기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비저블 핸드가 언급됐는데 그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은 마이다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다. 비전 전략실장님, 네. 전략을 좀 논의해야 할 자리일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용산 개입설은 용산은 부인하고 있고 원희룡 후보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친윤 그룹이 무언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만큼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전략과 작전들이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 원희룡 캠프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전략들이 지금 먹히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나, 원 둘 중에 누구로 단일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이야말로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 후보주자 입장에선 전략실장께서는 어떤 전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일주일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 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갈 거라고 예상했던 원희룡 후보가 오히려 하락하고 나경원 후보가 지금 상승하는 네.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비한 구도에서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한동훈만큼은 끌어내려야 되겠다. 한동훈만큼은 당대표가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세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 당원들 분위기에서는 그럼 누구로 합치는 것이 낫겠느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면 소위 친윤 그룹이든 아니든 원희룡 후보를 뒤에서 믿고 있는 그룹이 주자를 교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세요? 주자 교체는 이제 결선 투표 이전까지 힘듭니다.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원희룡 후보든 나경원 후보든 누구 한 분이 결선 투표 가기도 전에 1차 투표 전에 사퇴할 이유가 지금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기에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관건은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죠. 그러면 단일화 여부가 필수여야 될 텐데 결선을 가려면 그렇죠. 단일화해도 결선 못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단일화가 네. 되리라 보세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단일화 여부는 결선 투표로 가는가가 우선 관건이고요. 결선 투표 간다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한 입장에서 특히 친윤 입장에서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결선 투표에서 2등이 누구냐에 따라서 2등에게 다 표를 몰아줄 수밖에 없죠. 1차 투표 때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도 성사될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71년도에 유명한 우리 대통령 선거에 3김이 나왔습니다만, 3김은 아니고 2김 1, 2가 나왔습니다만 당시 앞서서 1등 했던 건 김영삼 당시 후보였지만 결선 투표에서 당시 이철승 후보가 DJ를 밀어서 김대중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결선 투표의 묘미이기 때문에 관건은 결선 투표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한동훈 후보의 과반 득표가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계속 여론조사가 발표가 될 텐데 여전히 나경원 후보가 2등을 유지하고 있으면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아까 우리 박채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후보가 하락한다라는 이상한 법칙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처음에 정말 기세를 등등하게 하면서 등장했습니다만 잇따른 네거티브 그리고 잇따른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참전시키면서 사실상 우리 당 전체의 리스크를 안고 온 게 아니냐라는 당원들이 광범위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전당대회 목적이 한동훈을 끌어내리냐 마느냐가 아니라 전당대회의 진정한 목적은 총선 참패 원인을 제대로 우리가 반성하고 반성의 토대에서 다음 지방선거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를 당원들이 고민하는 자리인데 예. 그게 아니라 네거티브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 배우자를 또 끌어들인 것밖에는 아무 한 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당원들이 엄중한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원희룡 후보 캠프 측에서 이번 주에 상당한 고민이 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분석을 주셨는데 단일화 여부는 이 1차 투표가 될지 아니면 그걸로 최종 투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앞서간 한동훈 후보가 한 번에 과반을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 여부에 단일화 여부도 달려있다라는 전망이 참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결국은 다른 두 후보 혹은 다른 세 후보가 1차 투표 전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그 가운데 한동훈 캠프의 자체 여론조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일지 살펴보시죠. 어제 한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한 캠프가 13일에서 14일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라는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처음 보도는 65%였나요? 60%였나요? 60%대 당원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다른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하자 매체는 과반 이상으로 표현을 순화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그거죠. 원희룡 후보, 요건도 못 갖춘 자료로 당심 교란 여론 공작이다. 봉표 금지 위반이다. 당 선관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동훈 캠프에서는 언론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적 없다. 캠프와는 무관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야, 요게요. 김명주 의원님, 네. 큰 선거 여러 전략하셨잖아요. 홍보 전략. 두 분의 어떤 양당의 전략가 두 분 오늘 나오셨는데 이게 딱 그 결정적인 여론조사의 실체와 수체가 공개되지 않은 채, 그렇죠? 모 매체를 통해서 임기는 당나귀 이래.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동훈 캠프에서는 아니 우리가 준 적이 없다라고 선을 딱 껐지만 그렇다면 한동훈 캠프에서 실시됐다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결과까지 저 매체는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것은 사실 의문이고 다른 후보 캠프에서는 한동훈 캠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는 뭐 저 여론조사가 완전히 잘못된 가짜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네. 저 여론조사가 맞다면 한동훈 캠프에서 자연스럽게 언론이 채가질 수 있는 기회를 오픈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의도적으로 누가 의도적인 했느냐는 리키- 아니지만, 예, 자연스럽게 기자 옆에 이렇게 딱 던져줄 수 있는 부분. 실수를 가장한. 네, 만약에 저 여론조사가 기존의 트렌드와 다른 자기 캠프에 불리한 여론조사였다면 실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기조가 틀려서 오히려 나경원이 치고 나오는 여론조사라면 그 여론조사를 흘리지 않았겠죠. 네. 결과적으로 저 여론조사는 맞는 여론조사다. 이 마지막 막판 전당대회를 굳히기로 끝나는 그런 조사에 굉장히 캠프가 흥분돼 있다. 예. 이제 끝났구나라는 느낌을 들면서 제발 누가 좀 언론에서 흘려줬으면 기사화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캠프에서도 뭐 공격을 할 수 있지만 네. 다른 여론조사의 대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에 근데 아마 이 캠프의 지도층이나 캠프의 어떤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모르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선거나 경선에서 저도 취재를 해보면 대개의 경우 이제 후보나 아니면 뭐 캠프 실장, 본부장 차원에서 야 이걸 리킹해라고 결정하는 경우는 요즘은 없고 특히나 뭐 공표 금지의 여론조사일 경우는 불법성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캠프에는 수많은 관계자들 있잖아요. 수많은 관계자들은 또 수많은 기자들과의 어떤 취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리슬쩍 캠프 관계자 누구가 캠프 위와 상의 없이 근데 김 기자 그거 봤어? 뭐요? 그러니까 못 봤어? 아유. 아니야 잊어. 뭐 그냥 뭐 당원 2,000명 상대로 조사했는데 과반이 넘는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지금 모르는 거잖아. 모르면 됐어. 네. 내가 말 안 한 거야. 잊어. 그거 쓰면 안 돼. 이건 사실상
쓰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쓰라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관계자라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예. 그런 말하자면 지금 캠프들을 구성할 때 보좌진을 통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예. 어느 방에서 나왔을지도 모르는 조사하기 힘든 어떤 유출 경위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 조사인데 지난번하고 크게 다르지 않던데 트렌드가 뭐 이런 식의 기자가 충분히 그러면 기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특종하고 싶은 욕망이 예. 많은 사람들이 기자 아닙니까? 얼른 그냥 모른 척 할 때 뭐 사진을 찍어가든 뭐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박승문 최고님, 만약에 저 여론조사가 실체가 없는 여론조사인데 이른바 여론조성용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를 위해서 흘렸다면 당연히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불쾌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래서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려는 것 같아요. 뭐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당심 교란 여론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뭐 당 선관위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뭐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고 해도 이미 이제 기사는 나갔고 네. 이미 기사를 본 유권자들은 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이 꺾이지 않는 시점이고, 사실상 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대세론이 확정돼 가고 있는, 그러니까 더 강화돼 가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뒤에서 추격하는 추격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사실 저런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이미 나간 뭐 기사를 다시 물릴 수도 없는 거고, 이미 본 사람들의 그 뇌를 어떻게 뭐 다시 이렇게 고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문제는 한동훈 대세론이 뭐 김건희 여사 문자 읽심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방해 공작들이 있었지만 꺾이지 않고 있다. 이게 아마 굉장히 답답한 부분일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만약에 정말 이 일을 한동훈 캠프에서 일부러 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캠프에서도 아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한동훈 후보는 계속 얘기했던 게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본인을 끌어내려서 당에 좋을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도 결국 네. 보수 진영 전체의 리스크가 되었고, 그리고 원희룡 후보와의 토론에서 나왔던 그 이모부, 뭐 이런 이모부 소환되고 이모부가 누구니? 이모부 만났냐, 이모부 뭐 하시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뭐 전혀 지금 국민의힘에 도움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다 같이 괴멸하고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그냥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간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한동훈 캠프 반응을 보면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 없습니다. 혹은 그런 여론조사는 우리 캠프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여론조사를 언론에 제공한 적이 없다 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도 그게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모른다. 그 말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다 이런 말일 것 같고, 사실은 한 캠프만 있겠습니까? 당내 경선에서 다른 캠프들에서도 보통 자체 여론조사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게 이제 ARS 전화 응답 전화로 이제 녹음해서 한 거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당 선관위에서는 그 선거인단 84만 명의 번호를 안심번호 형태로 다 배부를 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갖고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돌릴 만한 전화번호는 갖고 있고, 번호는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언론기관을 끼고 해야 되고 또 공표를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일단 돌려보고 싶은 유혹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돌려보는 것은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선관위에서는 저건 그 시정을 요구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기관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론조사 기관을 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한동훈 때문에- 캠프에서는 명확하게 돌렸다 안 돌렸다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충분히 쉽게 용이하게 돌릴 수는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경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좀 그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 언론사를 끼고 같이 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해도 여론조사에 공표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올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폐기가 됩니다. 그런 불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돌리는 그 자체로는 사실은 불법이나 또 규정 위반을 볼 수는 그렇군요. 없지만, 저게 만약에 여론조사 돌린 결과를 의도적으로 흘렸거나 공표를 했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아마 이제 상대 경쟁 후보 측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박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론을 확인하는 정치적 효과가 오히려 여론조사 공표 금지라고 하는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보다는 훨씬 남는 장사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왜 너 이제 여론조사 함부로 공개라고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저것을 일단 주말에 흘림으로써 대세론이 굳히기에 들어간다. 네. 그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는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특히나 이제 상대 후보 쪽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는데 세부 후보를 다 합쳐도 한동훈 후보가 안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상대 측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론조사 결과와 당원들의 투표는 다르다는 다르다. 이야기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원이라는 당원들이죠. 선거인단 명단을 가지고 전화번호 그대로 아닙니다. 당원 안심번호를 2,000명? 돌리는 2,000명을 그 중에 오. 추출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그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캠프 입장에서는 캠프 일각의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의 공표를 어떤 식으로든 네. 흘리게 함으로써 대세론을 쐐기를 받겠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이제 생각합니다. 걱정돼서 다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뭐 누가 유출을 했는지 유출 안 했는지 뭐 이런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그렇죠. 논쟁 중인 논란 중인 사안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여론조사가 실시된지 여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캠프들의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를 향한 이 거센 공격 중에 하나가 이른바 불법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공세가 원희룡 후보 그리고 뭐 장해찬 전 최고 등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지나면서 친윤과 친명이 한동훈 후보를 협공하는 듯한 양상까지 나왔습니다. 친윤과 친명의 협공, 굉장히 이색적인 조합, 이례적인 팀플.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친윤, 친명 협공. 이 보도 제목이에요. 한 댓글팀 의혹을 제기한 장해찬 전 최고. 그러자 친명 양문석 의원이 한동훈 여론조작이 의심된다라며 N 포털 계정 24개 분석 자료를 올렸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6만여 개 댓글 작성됐다라고 주장했어요. 주요 활동은 한동훈 지지 댓글 네거티브 대응 정적 공격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시 이걸 원희룡 캠프에서는 한 후보님 인간 두루킹이라도 가동했냐라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핑퐁핑이 어떻게 됐냐면 장해찬, 양문석, 원희룡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 캠프의 장동욱 의원, 한동훈 개인을 위해 어떤 조직적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거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게 명확한 입장이다. 강력 부인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이색적인 조합, 장해찬, 양문석, 원희룡 캠프로 이어지는 이 조합은 조금 생소한 조합인데 주장하는 바들은 다 일치하고 있어서 네네. 언론에서 아마 협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더 정확한 표현은 각자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 문제 제기가 한동훈 후보를 향했고 문제 제기의 취지가 일치했다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네네. 협공은 뭔가 모여서 머리를 짜고 이거 자료를 주면서 야 네가 좀 해 그럼 내가 받을게라고 한 것 같은 인상이 좀 드는데 그건 사실 아니고 뭐 그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살다 별걸 다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양 조합 너무 조금 희한하다 그 생각은 들고. 장양 조합이 뭡니까? 장해찬, 양문석.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 후보는 당연히 그 부인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장동혁 의원이 어떤 조직적인 그런 댓글팀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장동혁 의원의 이야기가 납득이 되는 게 한동훈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었을 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기현 체제가 붕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뭐 그 비대위원장은커녕 지난 총선에 개인적으로 출마할 생각도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법무부 장관이 무슨 댓글팀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그거 한다 정치인처럼 그건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장해찬과 양문석 그 두 사람은 좀 정확하게 밝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양문석 후보 의원 같은 경우는 계정 24개가 의심된다라는 어떤 자료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심된다라고 하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동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지난번에 MBC 나와가지고 김종배 그 시사 집중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한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전의 법무부 장관과 다른 게 있었어요. 제가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 이전에 법무부 장관 누구였습니까?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법무부 장관들이 퇴임할 때 뭐 했습니까? 이른바 업적집이라고 하는 거를 세금 들여가지고 몇백만 원,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 정치할 생각이야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임 장관하고 똑같이 한동훈 업적집, 업적으로 따지면 한동훈이 다 전임 장관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댓글팀을 운영했다? 이건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과 거기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이제 필요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공방까지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박근혜 탄핵을 화양연화 시절이었다. 누구에겐 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탄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영화 대부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이번에 뽑는 당대표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당을 잘 알고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소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전국을 돌면서 손이 까지고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때 오래전에 제가 TV 등에서 통해서 본 박근혜 대통령님의 붕대 감은 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총선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찾아뵀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저에게 과거에 어떻게 손을 붕대를 감았는지 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큰 분이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연설의 전략도 두 후보가 다른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그 순간을 거론하면서 탄핵 수사의 지휘자 책임이 있는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이 군중들의 어떤 공감대를 자극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후보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서 나는 박 전 대통령을 굉장히 큰 분이라고 여겼다. 그것은 일종의 문제가 안 되는 극복한 우리 두 사람 사이 극복한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전략을 좀 썼어요. 두 후보의 어떤 같은 지점인데 다른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가 저희 때 전국 수석을 했는데 네. 과연 저 머리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싶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원희룡 후보가 탄핵 반대했습니까? 그 질문에서 본인은 답을 못해요. 탄핵 찬성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찬성해놓고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머리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탈당도 했죠? 그거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왜 저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지. 대구였기 때문에 꺼낼 수밖에 없지만 저렇게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했으면 자가당착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좀 아주 대통령실이 좀 심각하게 본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큰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큰 분 아닌가? 이제 이런 그 느낌들이 싸하게 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어쨌든 전체 유권자, 당 유권자의 20%가 차지하는 그런 대구에서의 저 싸움에서조차도 원희룡 후보가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부산과 대구 합해서 40% 이상 되는 지역에서 크게 원희룡 후보가 이기지 못했다면 또 어느 날 갑자기는 뭐 꼬리를 내려서 뭐 정책 얘기를 하다가 다시 원색적인 비난을 갖고 왔는데도 전체 초반 기세를 여론조사상으로 바꾸지 못했다면 상당히 원희룡 후보에게는 매우 비관적인 전당대회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의 개인적인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단일화 여부, 결선 투표 여부, 이 중차대한 기로에 내일 저희 채널A가 당권 주자들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